변화는 왜 일어나야 할까요, 박사님? 예를 들면 30살의 엄마랑 30살의 아빠가 만나서 생식을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30살의 정자가 만나고 30살의 난자가 만났잖아요. 그럼 만나면 30살의 수정란이 돼야죠. 왜 빵살의 수정란이 되냐는 거예요. 혹시 영노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이 가장 좀 익스트림하고 흥미로운 사례가 안녕하세요. 과학지식세포의 무한증식을 꿈꾸는 안주연의 지식세포들 안주연입니다. 오늘 함께할 셀럽은 어쩌면 저와 가장 할 이야기가 많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생물로 생명이라는 큰 질문에 답하는 진화생물학자 이대한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사님을 셀럽으로 모셨는데요. 저희 셀럽이라는 게 사실 세포에서 유래한 셀에서 따온 거거든요. 보면서 되게 장명 센스가 이게 안 박사님의 실력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모두의 생각을 합쳐서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출연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까지 셀럽이라는 단어에 반응해주신 분은 박사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셀럽 했을 때 그 셀을 세포라라고 느끼는 거는 거의 직업병의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직업병에 찌들어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오늘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이대한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볼 오늘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목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파리를 전공했으니까요. 초파리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책의 제목이 훨씬 더 퍼스널하게 친숙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네. 딱 제목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저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는데 인간은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생물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박사님께서 다양한 생물들을 연구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초파리에게 그 한 자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 책의 그 부제가 운명을 가르는 생명의 레시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제가 제안했던 제목은 생명의 레시피였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생명의 레시피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제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이 요리의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인간과 초파리가 지금은 서로 다른 생물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계속 조상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원래는 하나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갖 김치들이 다 있잖아요. 지방마저도 다 다르고 굴이 나오면 또 굴김치 만들어 먹고 그렇게 다양한 김치들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초기에 공동 조상 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김치에 옛날 레시피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김치가 이 집안에 전수되고 저 지방에 전수되고 하면서 점점 레시피가 다양해서 새로운 김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새로운 김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물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화되고 진화됐다. 인간과 초파리가 원래 옛날에 하나의 음식이었다가 음식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네. 옛날에는 그 공동조상 하나의 레시피가 만들어낸 하나의 공동조상에서 지금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르게 생긴 초파리랑 인간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생기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게 생긴 이 생물들이 같은 조상에서 나온 그 결정적인 증거가 결국 재료들이 유사하다는 거, 만들어내는 재료들이 유사하다는 거. 서로 DNA를 들여다보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게 조금 20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 초파리 인간 너무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비슷하다. 여기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사님께서 주로 연구하신 생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찾아봤는데 일단 예쁜 꼬마 선충 연구하셨고 초파리도 연구하셨고 그 밖에도 다양한 생물들 현재도 다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 대표로 꼽자면 예쁜 꼬마 선충을 박사님의 대표 모델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애한 시기로만 따지면 예쁜 꼬마 선충이 가장 길죠. 왜냐면 그렇군요. 다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생물들이지만 예쁜 꼬마 선충은 제가 학부 때 인턴한 것까지 치면 2007년 12월에 처음 만났으니까요.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첫사랑일까요? 네. 그렇죠. 모델 생물로 보자면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게 되셨을까요? 이게 꽤 드라마틱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포항인데 과학 축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매일 한두 개씩 특별 강연이 있었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강연은 지금은 작고하신 고 존 썰스턴 경이라고 하시는 분의 강연이었어요. 그분이 이 휴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영국 쪽 책임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서 대중 강연해 주신 거예요. 와. 그때 아직도 그 강연의 장면이 딱 기억나요. 이렇게 빨간색 실타래를 가지고 딱 계단을 올라오셔가지고 이 실타래에서 실을 쫙 빼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실 같은 DNA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세포 속에 있습니다. 그 DNA에 들어있는 정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면서 그 강연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 쪼르르 끝나고 달려서 질문도 했었어요. 네, 제가 가서 그때 뭐 물어봤냐면 DNA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DNA를 눈에 보이지 않는 DNA를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설스턴 경께서 저한테 생어 시퀀싱을 찾아봐라. 여기 또 이 업계에 계신 분들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해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되게 전설 같은 대화네요. 근데 이 존 설스턴 경이 2002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 연구가 바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02년 노벨 생리학상이 최초로 꼬마 선충으로 노벨상 받은 해가 2002년이에요. 지금 벌써 4번이나 받았지만 그러면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그 생물이 이름도 좀 정말 기묘하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그게 제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러니까 노벨상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모델 생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신경계 관련된 연구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커넥톰이나 이런 개념 설명할 때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 책에서 예쁜 꼬마 선충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유전학 관련 분야들, 지금 행동 유전학, 뭐 광 유전학, 집단 유전학 이런 유전자 기반 연구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많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대중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화라는 것. 그래서 노화 연구에도 예쁜 꼬마 선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도 박사 때는 제가 행동 유전학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행동 유전학도 여전히 재밌지만 노화 유전학이 너무 관심이 가서 개인적으로 좀 노화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생애 주기와 관련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는 약간 자의식 과잉이어서 뭔가 신경계, 막 정신, 의식 이런 거에 몰두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접어드니까 노화 연구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이 노화 연구에서는 사실 최고의 모델이죠. 왜냐하면 노화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 결국은 생로병사로 갔을 때 그 후반부에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이걸 연구를 하려면 생물이 늙고 죽는 걸 봐야 돼요. 거북이를 연구를 하면 제 세대에서 연구가 끝나지 않죠. 오래 살아야 돼요. 네. 손주 혹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야, 이 거북이가 지금 뭐 120살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수명은 네가 재라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생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초파리도 수명이 짧긴 하지만 초파리보다는 예쁜 꼬마 선충이 또 더 수명이 짧아서 이 예쁜 꼬마 선충 연구가 이제 노화, 수명, 장수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연구 결과가 이제 아마도 노화 연구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상당히 수상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이셨던 신시아 캐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90년대 초에 연구를 하셔서 유전자 1개, 2만 개 정도 되는 유전자 중에서 한 개의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냥 골골백년의 느낌이 아니라 건강하게 2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발견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화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마치 기계를 오래 쓰면 차를 오래 타면 차가 낡아서 결국 폐차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으로 낡고 부식이 되어가고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여기서 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이 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 하나를 조금만 바꿔서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거는 약간 우리 자연이 우리 속이는 느낌. 그쵸. 2배나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2배나 더 살 수 있는데 왜 반만 사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인간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연구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생명체 안에서는 아까 뭐 블랙박스 얘기도 했지만 네.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냥 하나의 결과가 산출되겠거니라는 게 그냥 막연한 상상인데 간혹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 변화만으로 엄청난 뭐 표현형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심지어 수명이 네. 2배로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이 유전자가 뭔지를 나중에 찾았는데 이 유전자가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였던 거예요. 예쁜 꼬마 선충을 2배로 살게 해주는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예쁜 꼬마 선충에 있는 기괴한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맨날 신경 쓰는 이 당, 인슐린 혈당 낮추는 예, 이게 우리의 그 수명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또 힌트를 준 거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초파리도 가지고 있는 네. 엄청나게 뭔가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뭔가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하게 만들었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후로도 후속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는 언제쯤 사실은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유전자들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약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노화를 조절하는 것들을 건드려서 말하자면 수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실제 이제 임상적인 시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혜택을 막 뒤늦게 조금 볼 수 있는 그 정도 같은데 그 밑에 저희의 자녀 세대들은 아마 이런 과학기술 혜택을 통해서 수명이 꽤나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진단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위고비 같은 GLP-1 옛날에는 다이어트 약하면 그거 다 사기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진짜 FDA의 승인을 받은 살이 정말 빠지는 약이 나왔잖아요. 옛날 사람들한테 말했으면 그것도 다 그 과대 광고야 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뭐 몇십 년 뒤에 혹은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는 이제 수명을 10배 늘려주는 그런 약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맞게 되는 그게 좋은 세상인지 안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맞고 오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맞고 오래 못 사는 지금도 사실 뭐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인류의 오랜 어떤 보편적인 것들 중에 숙제가 비만, 노화, 수면 연장 네. 보통 이런 식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오래 살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로 혜택을 넘겨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노화 관련 연구는 안 그래도 요새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기도 하고 기업이나 아니면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영노화 관련된 연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화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책에서 서술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노화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영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게다가 책에 나온 연구 중에 이제 쥐 2마리를 연결해서 젊은 네. 피를 수혈했더니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흥미로웠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역노화, 우리가 보통 항노화,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화장품에도 안티에이징 뭐 너무 흔하게 쓰이는 말인데 그러니까 항노화는 노화가 되는 걸 막는다는 느낌이라면 역노화는 사실 회춘이죠. 나이를 거꾸로 돌린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이 위에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 100번 던져도 100번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저절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역노화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노화의 말하자면 그 당사자들이에요. 기대하게 되네요. 영노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갑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둘 다 40억 살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세포 단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은 원래 있는 세포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갑자기 짠 하고 나온 세포들이 없잖아요. 네. 그 세포들이 겪어온 시간은 40억 살로 다 똑같아요. 생물의 역사를 퉁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생물의 역사를 보면 생물들 사이에서 위아래가 없죠.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이 그 옛날에 공동조상 세포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다 흘러간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40억 살로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위아래를 따지냐면 리셋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셋이 뭐냐면 생식이에요. 우리가 언제 빵살이 되냐? 예를 들면 30살의 엄마랑 30살의 아빠가 만나서 그 이제 생식을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30살의 정자가 만나고 30살의 난자가 만났잖아요. 그럼 만나면 30살의 수정란이 돼야죠. 왜 빵살의 수정란이 되냐는 거예요. 영롱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우리 생식 과정에서 보면 이 영노화가 이런 리셋이 일어나요. 이 나이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생물들 개체에서 관찰이 되는 현상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노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영노화 관련돼서 지금 질문하신 제가 생각에 가장 좀 익스트림하고 흥미로운 사례가 이 파라볼라이시스라고 하는 실험. 즉 서로 다른 두 개체의 혈관을 자른 다음에 엇갈려서 접합하면 전체 피가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잘라서 접합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두 개의 심장이 쾅쾅쾅 뛰고 피가 한 종류의 피가 우리 피가 이제 평균이 돼서 돌게 되겠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가 거의 같은 사람들에서는 그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개체들의 피를 섞게 되면 늙은 개체는 젊어지고 젊은 개체는 늙어지는 효과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누군가를 늙게 할 수도 있고 젊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것도 발견이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젊게 하고 늙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이제 미국의 부자 억만장자인데 넷플릭스로도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돈을 들여서 온갖 회춘을 위한 모든 그 과학 지식들을 섭렵하고 실제로 그거를 자기 몸에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진짜 보면 회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가 이 수혈. 아들의 피를 자기가 받기도 하고 자기 피를 자기 아버지한테 주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들한테서 피를 받아서 자기한테 수혈한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자기 피를 아버지한테 수혈한 건 꽤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특정 연령 이후에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n이 1이라 가지고 일반화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흡혈귀 뭐 드라큘라 이야기가 그렇게 보면 참 신기하죠. 전혀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젊은 피를 오래 수혈하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뱀파이어들은 늙지도 않잖아요. 네, 그 외모 그대로 영생을 하니까 네. 피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화는 왜 일어나야 할까요, 박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노화 연구들이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노화하는지를 이해하면 노화를 이제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화생물학자니까 왜를 묻게 되거든요. 왜 노화하는 것일까? 결국은 정답은 진화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출현했고 그래서 우리는 왜 늙을까는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왜 늙어가야만 하는 존재로 진화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만 사실은 유전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고교 필독서 네, 거기 나오는 제일 중요한 문장이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생물에서 그 생물의 어떤 삶의 양태와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이기적 유전자가 더 잘 퍼지게 하는 것들이 선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화는 되게 좀 필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복잡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 닳는 것은 막기가 정말 힘든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은 우리도 차를 사서 한동안은 차를 잘 관리해주죠. 네, 잘 관리해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 방치하고 어느 순간 되면 폐차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이 노화의 진화에서도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중요한 그 개념 중 하나는 자연 선택의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생식을 잘 할 때까지 생존도 잘하고 생식도 잘하게끔 보장해주는 말하자면 보험 같은 게 이 자연 선택인데 왜냐하면 잘 생존하고 잘 생식하지 못하는 개체들은 도태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도 함께 도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존하고 잘 생식하는 유전자들이 선택되고 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생식이 끝나면 자연 선택이 선택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걔가 오래 살던 아무리 강인하던 유전자를 퍼뜨리지 않으면 그게 자연 선택에게는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열외가 되네요. 그렇죠. 노관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체가 생식 시기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자연 선택의 보호와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림자에 들어간다. 그 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화에 대한 진화 이론의 아주 중요한 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전자 편집이나 뭐 크리스퍼 같은 용어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그럼 인간에게 노화 질병을 극복한 미래가 언젠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극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까지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화랑 질병을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병로사라고 안 하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는 되게 과학적인 통찰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려서 늙는 게 아니라 늙어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말하자면 이 각각의 질병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각각의 질병들과 막 맞서 싸우고 연구도 하고 의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있는데 정작 그 많은 다양한 병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원인이 되는 늙음 자체는 잘 대응해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늙음 자체, 노화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임상도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노화를 우리가 지연시키거나 혹은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다면 그에 대한 혜택을 덩달아 많은 질병 문제들도 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혜택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봤던, 제 자식 세대가 봤던.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을 이 책에서 꼽아주신다면 어느 문장을 선택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 진화유전학의 개론서의 의미로 이 책을 쓴 것도 있었지만 딱딱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책보다는 조금 문학적인 감성을 그래도 좀 주면서 지식도 함께 전달하는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 문학적인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러니까 진화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문학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제일 잘 함축하는 문장을 뽑아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본문이 아니라 제가 서문에 쓴 문장입니다. 40억 년 동안 수많은 멸종 생물을 거치며 전수되어 온 생명의 레시피 중 하나가 어떤 세포에게 읽혔고 나라는 진화유전학자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레시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의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노화와 예쁜 꼬마 선충과 그다음에 진화 발생 생물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이게 유전이다 아니다.
뭐가 유전이야? 유전적인 어떤 결정에 의한 성도 있지만 환경적인 결정에 의한 성도 있을 거고 생식기라고 하는 행동은 생식기관만 가지고만 할 수가 없거든요.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은 생식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가 하는 거죠. 젠더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어떤 성별에 이끌리거나 이끌리지 않는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식기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화생물학자로서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